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Multinational Factory-less Good Producer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Multinational Factory-less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공장이 국내에 없지만 해외에 있는 공장이나 자회사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되 브랜드만 가져와서 국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게 하여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그 기업들은 그래서 제조 공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통업이나 그리고 소매업에 보통 진입해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도소매 업계 자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팩토리리스가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 국내에 없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GBC라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렇게 정보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공장이 국내에 굳이 없어도 해외에만 있고 자회사가 고모회사가 연결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GBC를 우리 보통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다 공장이 각자 회사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만드는 부품들이. 근데 이 기업 팩토리리스라는 거는 더 이런 GBC의 심화를 확 극대화시킨 그런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국내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소매 기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킨 도소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스파오 그리고 에이세컨즈 같은 기업이 있고요. 외국에서는 유니클로, 무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논문들인데요. 팩토리리스가 연구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팩토리리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게 했고요. 우선 연관된 논문이 정의부터 시작하는 것부터가 좀 이게 팩토리리스라는 게 정의 자체부터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팩토리리스가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녔으면은 이 기업이 팩토리리스다. 근데 모기업이 제조하지 않는다. 이 기업을 그래서 팩토리리스, 애플 이런 기업들을 팩토리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거의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제조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조 판매, 그러니까 본인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 판매가 없는 회사를 팩토리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의가 이렇고 이제 이런 제가 보려는 거 팩토리리스의 영향인데 그런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서 이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논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보통 케이스 논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월마트가 그 사업 지역 내에 확장을 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빅박스라고 이제 거대한 유통기업이 등장했을 때 이 주변에 미친 도소매 업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회사 이름인 건가요, 빅박스가? 빅박스가 아니요, 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거대 도매업, 거대 소매업 이런 것들을 이제 익스프레스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빅박스라고 합니다. 네. 그 논문들에서도 다 보시다시피 들어왔을 때 주변이 망할 것 같은데 주변이 망하지가 않고 오히려 물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망했지만 주변에 오히려 모여들어서 이제 다른 고용이 늘어나고 오히려 사업체들이 더 진입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리터레처의 좀 영감을 받아서 그러면 팩토리리스가 들어왔을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러면 리서치 퀘스천은 뭐냐? 그러면은 팩토리리스의 그러니까 팩토리리스의 기업 활동이 이제 국내의 도소매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래서 팩토리리스의 여기서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 활동이라는 걸 뭘 말하면은 이제 팩토리리스라는 회사가 자신의 사업체를 늘릴 때 그 사업체가 들어간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산업 내에서 속해 있는 같은 동종업계의 사업체가 진입을 증가하는가? 혹은 이제 그 동종 사업체 안에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메인 파인딩입니다. 먼저 가볍게 말씀드리면, 모두 긍정적 영향이 나왔으니 논문이 완성되었겠죠. 긍정적 영향이 사실 부정적 영향이 나와도 괜찮았을 논문인데 이제 긍정적 영향이 나와서 더 재미있어졌다라고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그 말씀드리면 사업체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체가 MFGP 사업체가 그 산업 내에 들어가면은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업체들도 같이 진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종 업계에 있는 부가가치들도 같이 그 부가가치량이 증가하는데요. 부가가치 양 자체가 아니라 제가 봤던 거는 부가가치 성장률입니다. 부가가치의 성장률이 MFGP가 들어가면 그럼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논문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 제가 MFGP를 어떻게 데이터 상에서 이제 정의를 했냐를 보면은 MFGP가 이제 국내에서 도소매업에 속해 있을 것,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제조 자회사가 해외 제조 자회사가 있을 것, 하지만 국내에선 제조 자회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만족시키면 제조 사업체는 자연스럽게 국내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MFGP는 이제 당연하게 MFGP가 아닌 도소매 업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데이터들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기업활동조사 그리고 전국사업체 조사입니다.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을 모두 모아놓은 거고요. 전국사업체 조사는 모든 전국의 사업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전 이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한 기업 안에서 어떤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 통째로 연결된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넣긴 했는데 엔트리 레이트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지 사업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했잖아요. 근데 엔트리를 그냥 왜 사업체 숫자로 한 게 아니라 저는 기존에 사업체가 한 10개 있었는데 10개 있는 기업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엔트리랑 그러니까 진입이랑 기업이 사업체 100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 들어간 기업 사업체랑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엔트리 레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엔트리 레이트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진 사업체 대비 진입한 사업체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MFGP가 거대하니까 이제 거대한 만큼 얼마나 많은 사업체 비율이 증가하였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 레이트 팩토리리스라는 거가 증가할수록 팩토리리스의 사업체 진입률이 증가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메인 그 회귀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 변수의 이제 개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논문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귀 분석 돌리기 앞서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스캐터를 보여드리면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팩토리리스가 아닌 기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소매 기업의 생산성 성장률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은 일반적인 도소매 업체의 매출액 증가량입니다. 보시면은 그 MFGP 엔트리 레이트가 이제 세로축인데요. 이 두 개가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 완만하긴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였는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엔트리 레이트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근데 엔트리 레이트에서 T-1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당해년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생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업 예를 들면은 의류 사업체가 번성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팩토리리스가 이 사업체 괜찮네 하고서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고 싶은 논문의 주제가 아닌 거 되겠죠. 그래서 내생성이 뭔지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생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이 뭔지도 짧게.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데이터 상에서 사실 엑셀로도 엑셀로 스캐터를 그리면 점점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이 뭐냐면은 우리 보통 엑셀로 그리면 얘는 간단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회귀 분석을 굳이 왜 하느냐 이렇게 어렵게 왜 배우냐면은 이 선이 인과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맞춰야 되는 맞춰야 되는 조건들이 한 5가지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생성이 없을 것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맞추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Y축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이 설명되는 변수잖아요. 이 설명되는 변수가 이 설명하려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엔트리 레이트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지 성장률이 이거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싶은데 이걸 없애려면 내생성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생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계량 경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든 하고자 하려고 뭐 도구 변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레그를 쓰든가 이 레그 쓰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구 변수라는 걸 쓰던가 아니면 뭐 GMM 같은 뭐 시스템 GM 뭐 이런 걸 막 씁니다. 네. 근데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도구 변수 하나 발견해도 그거는 거의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변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논문 하나로도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T-1을 쓴 이유입니다. 그게 그 당해년도 거를 바로 쓰면은 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내생성 문제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완화시키고자 T-1 이거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완화시키고자 전년도 변수를 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내생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보고 싶은 거는 엔트리 레이트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넣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트리 레이트 영향력을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만 내가 변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베리어블이라는 같은 다른 변수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것들이고요, 다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계속 진행하자면 얘는 성장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래서 Y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네 Y에는 이제 프로덕트 생산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 혹은 총 부가가치 그리고 기업의 고용을 봅니다.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밸류 에디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증가량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MFGP의 진입률 말고도 이제 기존의 넌 MFGP들의 진입률 또한 넣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면 또 안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감소하거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넣고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성장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 레벨을 넣었어요. 그 이유도 이제 전년도에 컸던 애가 이번 연도에는 성장을 좀 덜 할 수도 있으니까 성장률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머리 스탯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냥 기초 통계량이고요.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엔트리 레이트 팩토리리스의 진입률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인 기업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보시면은 팩토리리스의 사업체가 1% 증가할수록 75% 정도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네, 부가가치 성장률 75% 정도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총 부가가치는 6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고용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P가 뭔가요? LP가 이제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라고 이제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보았던 것은 이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성장하는 것은 알았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새롭게 들어오긴 하는가, 혹은 사업체를 오히려 망하게 하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엔트리 프로바빌리티, 그러니까 진입 가능성 그리고 퇴출 가능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 퇴출할 가능성이 많은가, 일반적인 기업이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많은가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건 이 그림은 뭐냐면은 새롭게 진입한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초록색이 그 도소매 업계의 전체의 매출 증가량입니다. 당해 연도에. 그리고 파란색은 이 총 증가량에서 진입하는 사업 기업이 차지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그 사업체를 퇴출시킨 기업이 차지하는 양이고요. 기여하는 양. 그리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진입을 시키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막대의 기울기가 진입하든 퇴출하든 전부 총량이 증가량이 되는 건가요? 플러스만 또 해당하는 거죠? 네, 플러스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진입시키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분을 빼야 되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분까지 감안해서 플러스가 표시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제 y 변수가 바뀌었죠. 아마 거의 아래에는 비슷할 x 변수들은 다 똑같은데 위에 y 변수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토어 엔트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체를 진입시켰던 기업이다. 그 당해년도에. 그렇다면 1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사업체를 퇴출시킨 기업이다. 그러면 0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회귀분석상 안에서 베타 1 값세가 의미하는 것은 엔트리 레이트가 1% 증가했을 때 그 일반적인 도소매 업계들이 사업체를 진입시킬 확률이 얼마 되는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연도와 작년도에 이제 사업체를 진입시켰다. 그러면은 이것을 1로 뒀는데요. 이제 근데 하지만 그 영향력 그러니까 엔트리 레이트 팩토리리스트의 사업체 진입 영향력이 좀 더 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어 엑시트의 그 정의를 조금 더 길게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와 작년도까지, 재작년도까지 그리고 그때가 진입하였으면 1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제 엔트리 레이트가 1 증가하였을 때 25%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출되는 확률도 역시 양의 변수긴 한데요.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체에 진입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엔트리 정의를 좀 더 늘렸을 때 그럼 그때도 역시 효과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로버스트 체크라고 이제 강건성 검정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결과들이 이게 믿을 만한 결과냐, 다른 방법을 했을 때는 다른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강건성 검정을 합니다. 이 GMM이라고 이제 좀 더 이제 레그는 아까 제가 하나만 넣었잖아요. 근데 2개, 3개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증가량으로 했었는데 이 증가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가량이긴 하지만 컨트롤 베리어블로 그 증가량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 Y 그리고 레벨 Y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냥 돌려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 광각성 검정의 일단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그 역시도 아까는 제가 회귀 분석을 그냥 바로 리니어 프로버빌리티라고 그냥 단순 회귀 분석이랑 똑같이 돌린 건데요. 근데 Y 변수가 스토어 엔트리는 1이랑 0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랑 좀 다르게 방법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게 프로빗 리그레서입니다. 프로빗으로 돌렸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보겠습니다. 프로빗에서 좀 여기서 프로빗은 기업 픽스드 이펙트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넣으면은 그 결과가 컨시스턴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이 숫자가 0.2였는데 앞에서 메이 파인딩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0.15에다가 약간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지만 숫자가 그다지 심하게 작거나 심하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강건성이 해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MFGP가 이제 도소매 업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리고 그 도소매 업계가 기존에 한국에서 이제 생산성이 낮은 산업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가진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등장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MFGP가 일반적인 기업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으로 보완해 나갈 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MFGP라는 게 네. 그러니까 공장 없는 네. 제조업? 네. GP, 굿즈 프로듀서입니다. 제조업자. 그렇게 되겠죠. 공장 없는 제조업. 네. 그런 게 국내 시장에 국내 공장이 없는 제조업. 그렇죠. 국내 공장이 없는 제조업이죠.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네. 도소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악영향을 미치냐
그렇죠. 요 연구를 해봤는데 의외로 도움이 됐다는. 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쟤들이 들어와서 다 해먹으니까 오히려 그냥 다 망할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아니라 의외로 그게 이제 오히려 소상공인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네. 우리가 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사례가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사례. 어떤 기업일까요? 사실 사례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질문은 어떤 기업들이 그런지. 아까 월마트 같은 거가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뭐 아마존인지. MFGP가 무엇이냐?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해당하냐? 우리 현실에서 접할 때. 우리 현실에서는 스파오가 대표적이죠, 가장. 그 스파오가 뭐였냐면은 원래 옷. 네, 의류 쪽에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 쪽 산업에서 제일 많이 그런 사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어요. 보면은 네. 케이스를 보긴 봤는데 아까 유니클로도 그런 거가 해당. 네, 그렇죠. 유니클로 우리나라 무지. 건 아니고 일본 거긴 하지만. 거긴 일본 거긴 하지만 그렇겠죠. 그럼 이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미국이 다른 네, 나라인 거니까. 네. 근데 유니클로 코리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유니클로 코리아가 다시 자회사로 해외에 있어야 이 MFGP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그럴 때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브랜드가 좀 있는? 제조업이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회사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MFGP 한국 기업이 뭐가 있을 거라는 의미가. 스파오가 이제 한국 기업 있고요. A세컨즈. A세컨즈. A세컨즈라고 이제 삼성물산에서 만든 이제 기업 그 회사 브랜드입니다. 의류? 네, 보통 의류가 많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그리고 뭐 다이소도 이제 포함돼 있고요. 그럼 그게 도움이 됐던 이유를 추정한다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분석은 안 됐지만 네,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왜 그럴까요?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이제 새롭게 유행시킨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게 만들어서 이제 수요를 증가시킨다든가, 그리고 주변에 또는 그 주변에 이제 의류 회사가 크게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의류도 사실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의류 하나를 샀을 때. 그래서 그 다른 소매업체도 같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네,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파오 같은 기존의 도소매 그 의류 같은 데서는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는 이제 경영 스타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스파오나 이런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의류 기업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경영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더 이제 사실 좀 더 정리된 매장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상에서 보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네. 어떤 뭐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양익감이 나와서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에서 네. 노동 생산성이 됐건 1인당 매출이 됐건. 근데 이런 MFGP가 아니라 그냥 국내 공장이 있는 게 됐건, 지금 이제 국내에 공장이 없는 주로 의료 쪽에 많이 있는 제조업 브랜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요 조건이랑 다른 조건들.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국내 공장 있는 제조업. 그것도 실은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냐,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데. 그래서 MFGP가 아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일반 기업? MGP. 일반 기업이요. 일반 기업. 일반 도소매 기업이 컸을 비교는 때. 없는 거죠. 비교의 어떤 서로 어느 게 더 많은지 적은지. 근데 사실 뭐 그런 연구들을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같은 산업 내에서 큰 기업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산업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대부분 다 플러스인 네, 거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흔치 않을 거 아니에요, 상처 생각할 때. 그렇죠. 많이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그때도. 뭔가 고용에도 뭔가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고용을 워낙 여기가 첨단화되면 고용을 줄일 수 있긴 한데. 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회사,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월마트도 마찬가지. 월마트도 이제 같은 도소매 업계에서 같은 도소매업이나 다른 기타 소매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연구한 건데요. 대부분 다 플러스 효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기업들은 좀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소매업자들, 그런 기업들은 더 증가했다라고. 그럼 정리하면 지금 결과가 있습니다. 증가했다는 거는 그 증가로 측정됐던 게 하나가 생산성 증가율, 네. 노동 생산성 증가율, 네. 그다음 총 매출 증가율, 네.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그다음 고용 증가율. 네,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다 생산성이 그 고용 부가가치입니다. 생산성이 1인당 부가가치예요.
생산성 이퀄 예. 부가가치고 네, 네. 그다음에 고용이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했다는 거죠. 고용은 증가하긴 했지만 아니요,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고용은 오히려 네거티브를 보였고 그리고 왜냐면 원래 생산성 증가하는 것 자체가 더 적은 고용으로 그렇죠. 사실 그 그런 더 의미기도 많은 하고 업을 낸 거니까. 네, 네. 그런 의미기도 한데 이제 고용 감소가 그렇게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보다시피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 부가가치 증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방어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여쭤볼 것 중에 네. 이 연구랑은 다르지만 이제 방법론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형마트 규제 이슈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네, 근데 대형마트 규제에 반론을 피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전통 재래시장은 좀 약간 경쟁 관계여서 마이너스 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어떤 이제 전통 시장과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기 플러스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활동 조사 데이터와 전국 사업체 조사와 같은 방법론을 하면 만약에 이제 몇 개를 아예 골라서 아니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마트가 이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효과가 뭐 어떤지를 연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 연구는.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많이 존재해요. 그거 어떻게 나왔나요? 혹시 그럼 보신 적도 있나요? 네, 그것도 플러스 나오나요? 네, 다 긍정적인 영향이 나왔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더 그 레퍼런스에도 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논문 쓸 때도 전현배 교수님 논문인데 그 안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대형 수식이 막 나오나요? 그러겠죠. 네. 근데 대형마트 제가 봤던 건 제 기억나는 거는 대형마트였을 거예요. 대형마트랑 아니고 그리고 SSM 그러니까 그 편의점 같은 것들. 편의점이랑 그리고 슈퍼마켓이라고 네, 그런 것들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존 거기서는 이제 지역을 봤었어요. 지역 산업이 어떻게 되는가, 지역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더 증가했었고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고용도 늘어났고 진입률도 늘어났었다라고 제가 봤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감소했다는 논문을 더 찾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으면서. 제가 봤던 논문이라기보다 아무튼 이제 이런 보고서, 국제 연구 보고서 중에는 그 기업이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서 지금 그냥 연구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 연구랑. 왜냐면 이제 원인을 추론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어떤 전 세계 GBC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면서 그 점점점 이제 고부가 가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나 등등이 낮은 인건비를 치고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노동이나 생산이나 인건비 관련된 거는 해외에 두더라도 여기가 뭔가 그걸 설치하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같이 효과를 좀 누리면서 국내에는 뭔가 이제 없는 것보다는 플러스 효과를 낸다 이런 거여서 다만 이제 그 지금 하신 거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MFGP 및 이제 어떤 그 의류를 비롯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더 특화하고 구체화시켜서 한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더 다른 점은 이제 MFGP가 이제 경쟁 관계에 확실히 있는데 경쟁 관계에 있는데도 이 주변 경쟁 관계에 있던 산업들도 같이 증가시켰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효과는 자극 효과 같은 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체를 좀 끌어올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수요를 가장 증대시킨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기업 시장 내에서 시장의 캐파를 키우는 거네. 조금씩. 그렇죠. 그 필요한 딴 데가 있던 소비자들이 그렇죠. 이제 이쪽으로 좀씩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이 안 쓰던 물건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사실 기본 의류라는 걸 사실 우리가 사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뭐 이제 그러니까 수요를 많이 고급화시키면서 새롭게 시장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 유니클로가 유행시킨 옷 중에 그 여자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볼록볼록한 거. 그거 이제 거기서 그거요, 네. 많이 입으니까 너더라도 여기저기서 다 비슷한 그쵸, 그런 것도. 팔고 네. 다들 하나씩 또 사 입게 되고 예. 그런 효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이 논문의 내용을 약간 정책적 함의를 굳이 끄집어내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아까 대형마트 규제 이슈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진보 보수가 이념적으로 대립할 때는 무조건 대형마트는 나쁘고 악이고 재래시장은 선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네. 대형시장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뭐 이렇게 기반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뭐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논문 내용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논문 자체가 대형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산업 내에서도 대형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키운다라는 게 논문의 핵심이니까 당연히 이 논문에서는 기업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키워야 그래야 그 도소매업이 산다. 도소매업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 산업이 될 수 있는데 기업을 막으면 오히려 그것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